전년도 대비 온라인 식품 주문 이용 증가율 46.7%. 그중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량 증가폭 62.7%.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우리 수산업계의 온라인 시장 규모는 여전히 작습니다. 본격적인 언택트 소비 시대를 앞두고 우리 수산업계의 온라인 유통구조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김영규 한국수산회장과 함께 대한민국 수산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이제 제법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는 가을은 해산물의 계절이라고 불리는 만큼 제철 해산물들이 넘쳐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수산물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 수산업계에만 40년가량 몸담으면서 지금도 우리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김영규 한국수산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수산회라고 하면은 네. 수산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수산업 관련된 일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수산회는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저희 한국수산회는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과 그 수산익 권익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단법인입니다. 이에 비해서 해양수산부는 여러분 아다시피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협중앙회, 수협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거기는 생산자 단체, 어민 단체 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산회는 그 생산자 단체뿐만 아니라 수출, 양식, 가공 막 이런 단체들까지도 참여하고 있는 단체 협의회 뭐 이런 것을 운영하는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컸어요. 네, 수산업도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수산업도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광어라든지 전복 같은 게 한 30% 정도 소비가 감소됐다 하는 막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네네. 기타 뭐 소비 촉진 행사를 많이 했고요. 그렇죠. 저희 수산회도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수산대전 뭐 이런 것을 양식이라든지 수출, 그다음에 제철 수산물 뭐 이런 테마를 담아가지고 전국 대형 마트라든지 온라인 쇼핑몰 뭐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소비 촉진에 저희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우리 수산물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최근에 북미 지역에 있는 매장과 MOU를 체결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수산물이 좀 인지도가 있는 편인가요? 특히 H마트는 제가 2년 전에 미국 서부 지역 LA에 그 우리 수산물 홍보 행사차 갔다가 마침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의류라든지 김, 미역 제품 이런 게 상당하게 많이 비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K-피시 그 로고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저희가 생산에서부터 출고까지 엄격하게 저희가 검사를 해서 안전성을 통과해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그 제품을 수거해서 그 안전성을 계속 저희가 검토해 나가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브랜드입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로고만 확인하면 네. 바로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래서 현장을 보고 KPC에 대한 풍조성을 저희가 확인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또는 미국 사람들 아니면 뭐 한국 교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거 제일 좋아합니까? 저희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김이 지금 수출 1위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그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원양에서 잡은 참치가 1위였는데 거의 덩치는 비슷합니다만.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굴이 더 오래된 것 같네요. 1970년대 중반에 벌써 우리 남해안의 청정해역에 네네. 미국 FDA에서 나와서 그 수역의 안전성을 점검을 하고 요즘 또 계속 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굴에 대해서는 OEM 방식으로 네네. 그 외국 브랜드로 하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 뭐 이런 형태로 다 통조림도 이미 전 세계 시장에 팔린 지 오래됐습니다. 회장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특별히 이게 어업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찾아보니까 2016년도 한국수산회장 하셨고 네. 이번에 연임 되셨고
이렇게 수산업 쪽에 연이 되고 또 관심이 많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본래 제 고향이 이제 부산 바다 쪽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한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 들어갈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 원양업이 굉장히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개발연대에 우리 시드마니를 독일 광부나 간호사 이런 얘기를 하는 네네. 못지않게 크게 기여를 해온 것이 우리 원양업. 원양업이죠. 원양업 같은 경우는 특히 외학 가동률이 많아가지고 국가 경제에 정말 많이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양 진출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네. 이 한 업계에서 40년을 몸담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수산업에서 40년간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수산업의 최고 전문가가 아니실까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업을 보셨을 때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세요? 요즘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수산업에 있어서는 어촌 고령화하고 인구 감소, 이것이 지금 노동력의 안정적 수급이나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극복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자상거래라든지 새로운 어떤 방법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산회에서는 PC-셰일이라고 2004년도부터 PC-셰일, 이미 전자상거래 어촌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직접 취급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컨설팅을 통해서 제품 상세 페이지도 제작을 해주고 그다음에 제품 촬영이나 편집 그리고 저희가 또 입점을 시키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저희가 대신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해가 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최근 와서 다른 소셜 커머스하고 또 연계해서 판매망을 더 확대시켜주는 그런 노력도 저희가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촌에 있는 네. 어업을 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걸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어를 잡아왔어. 이걸 네. 전어를 직접적으로 좀 팔고 싶다. 네.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 수산에 전화를 주시든지 한국수산에 전화를 예, 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네네. 입점에 대한 문의를 하면은 저희가 직접 현장까지 내려가서 직접 가셔서 직접 대화를 하고 제품이란지 이런 걸 직접 론칭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시는 거죠? 네. 저희들한테 입점을 하신 업인들 같으면 사전에 저희하고 다 인포메이션이 이제 주고받아서 그 계절의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정기적으로 판매하는 메뉴에 올린다든지 저희가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시면 PC-셰일 쳐보면은 네네. 어디든지 검색 엔진에서 네. 다 나옵니다. 이 비대면이 트렌드라고 하긴 하지만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안 보고 사는 거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네네.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비대면 판매의 하나의 큰 포인트인데요. 이력제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산물은 지역별로 또 계절별로 이 품종도 다양하고 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해조류 계통이나 그다음에 조기라든가 조기. 멸치 네네. 10개 품종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또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민간 기업에서는 쉽게 진행할 수 없는 어촌 지원 활동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외에 또 어떤 활동들 하고 있는지 직접 소개를 해 주시죠. 이력제 제품이나 이런 것을 일선 수협이나 또 조합 같은 데서 물량이 많을 때는 전문 인력을 또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인건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무슨 태그 같은 거, 광어 같은 데도 이제 저희가 꼬리에 과거에는 이제 꼬리표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요즘은 이제 건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하는 개량된 그런 것도 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수산에서 지원을 해주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산업, 그러니까 수산자원 관리, 네. 정보가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하지만
예를 들면은 어선 척수라든지 네. 어업별로 뭐 톤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그거로서 좀 부족하다 해서 요즘은 총허용 어획량을 해서 멸치를 1000마리만 잡아라 뭐 이렇게 직접적인 이제 양적인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면이 바다고 또 연안 가까이 있는 어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 손이 덜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관리업이라는 것을 네.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단체들이 어업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혹은 지역별로 이래 하나의 공동 자체 규약을 만들어서 그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국수산에서는 컨설턴트들, 과거에 어촌 지도소 출신 경력 있는 분들이나 그래서 도와드리고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가 인구의 약 한 55%가 자유관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해양 쓰레기 뭐 청소라든지 연간 한 2,000톤 가까이 뭐 수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자원을 관리를 하고 공동 뭐 종묘 방류라든지 그다음에 일정한 어기에만 채취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아주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가 어떤 연구에 의하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모이면은 어촌에 다 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자율관리업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한국수산회에서는 해외 우수 사례 답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각 나라별로 좀 강점이 다르잖아요. 어떤 점들을 배워야 할까요? 자율관리업을 저희가 하면서 그 일환으로 해외 선진 사례를 1년에 2나라 내지 3나라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르웨이라든지 일본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것은 일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하는데 그거는 자유관리, 자원관리업의 주체가 지역 단위의 어협이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수익 사업도 있고 하니까 하는 뭐 그런 것은 뭐 하나의 특성으로서 막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나 이런 데에서도 TAC 아까 말씀드리던 총허용 어획량 관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까지 잡아도 된다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극지방이나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어종이 좀 단순하고 종류가 작기 때문에 수월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다양하고 업종도 많아서 조금 기술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건강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고 어부들은 부자 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평소에 생각이 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수산산업은 생명산업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육지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바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산물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특히 겨울에는 이 수산물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굴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대구라든지 건강에도 좋죠. 또 이제 과메기 그렇죠. 그리고 특히 해조류 같은 것은 겨울의 제철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드시고 네. 특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 심신이 지쳐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데 이 수산물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면역력 증강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추천을 드린다면 PCCL은 어디든지 금식 엔진에 들어가 보시면 네네. 현지 생산인하고 소비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이 검색 엔진입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는 봉사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수수료는 거의 뭐 인건비라든지 실비 충당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어민들도 또 부자 될 겁니다. 네, 제철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수산물, 특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산물 안전하고 신선하게 즐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주문이 세계 소비의 트렌드가 됐는데요. 배달 음식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역시 늘었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료나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 배출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구분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바나나와 사과, 귤 껍질처럼 연한 껍질 종류는 음식물 쓰레기에 갑각류나 달걀 껍데기, 육류의 뼈,
생선 가시와 같이 딱딱한 껍데기나 뼈의 종류는 일반 쓰레기에 해당합니다. 비계나 내장의 경우엔 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 사료나 퇴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고 대파, 쪽파, 양파, 옥수수 등 채소 뿌리나 껍질, 그리고 과일의 큰 씨와 견과류 껍데기, 곡식의 왕겨, 원두 찌꺼기 등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수박처럼 큰 과일과 호박, 배추 등의 큰 채소는 잘게 부수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지만 통째로 버리려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고요. 양념이 묻은 음식은 양념 제거 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가능하지만 된장, 고추장, 쌈장 등 장류 자체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이 담겨있던 비닐과 용기는 세척했을 때 유관상 오염물질이 없어야만 재활용으로 배출할 수 있는데요. 컵라면 용기는 물로 씻은 후 강한 햇볕에 사나흘 정도 말리면 용기가 깨끗해져서 재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활용을 잘해서 자원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도 좋지만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한 환경보호 방법이니까요. 우리 모두 가정 쓰레기 줄이는데 힘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자동차, 정보통신 시장보다 4배에서 5배 큰 세계 식품 시장.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식품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에는 세계 식품 시장 규모가 7조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먹거리의 안전성과 가치를 높여 식품 산업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윤태진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코로나19로 언택트가 일상화되면서 안전하고 간편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식품 시장은 이제 미래의 신성장 산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식품 기업들이 당당히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펼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윤태진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아유, 네. 깁니다. 이름이 깁니다. 어떤 곳인지 좀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 식품산업단지인데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좋은 기술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면 국가식품 클러스터, 이건 또 다른 개념인가요?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네네. 식품산업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44개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산단은 더 많죠. 근데 국가산업단지 44개 있는데 44개 중에 유일하게 하나 식품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저희 클러스터,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식품산업단지라는 뜻입니다. 네, 이 식품 산업은 아무래도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단지랑도 좀 차별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식품 제조업하고 식품 패키징, 포장재 이런 업종하고 물류업 이 세 가지 주요 업종만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걸 집적화 시키다 보니까 서로 간에 협업을 하고 요즘 말로 콜라보라고 하는데 네네. 뭐 해서 시너지를 좀 내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에서 벤치마킹 해온 것입니다. 일단 어떤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나요, 여기는? 이제 대기업도 한 2개 들어와 있고요. 네네. 뭐 말씀하셔도 돼요. 하림, 풀무원 대기업도 들어와 있고요. 이제 건강기능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김치공장, 네. 뭐 김치 적고 큰 김치공장도 많이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빵공장도 들어와 있고 다양합니다. 저희 먹거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 익산에 있는 걸로, 전북 익산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자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싶다 또는 들어갔을 경우에 네.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법인세도 5년간 감면해주고 있고 아예 안 내도 되나요? 5년간은 3년간은 100% 면제해주고요. 오, 나머지 2년간은 50% 면제해줍니다. 어휴, 크죠. 굉장히 큽니다. 네, 기업한테는 어떤 그거보다 큰 게 부분은 어디 있어? 땅값 빠진다고 그럽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이제 선납을 했을 때 네. 한 6.2% 정도 땅값을 또 DC를 해줍니다. 땅값도 이제, 싸게 해주고. 5년간 분납하는데 무이자로 해주니까 네. 선납할 경우에 그만큼 싸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폐수 처리비도 감면해주고 또 익산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에 네. 뭐 익산시에서 뭐 40만 원씩 교통비하고 숙소비도 지원하고. 그 익산에는 다양한 걸 KTX도 있습니다.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KTX 서울에서 뭐 1시간 10분 정도면은 도달할 수 있는. 아무래도 이런 막대한 지원에 힘입어서 성공한 기업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직접 몇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이 산업단지가 완전 준공된 지는 2017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고작 해야 지금 3년이 못 됐습니다, 채. 저희가 분양한 것은 한 97개 필지를 분양을 했는데 네. 지금 준공한 기업은 한 42개입니다, 아직은. 네. 그렇지만 그 적은 기업들 중에서도 들어와서 저희 네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클러스터라는 네이밍이 네네. 있어서 아주 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디 납품하는데 신뢰감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매출이 뭐 10배 이상 신장된 조그만 소기업들에서 네네. 중소기업으로 이게 발돋움한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근데 반면에 좀 이런 거는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난번에 그 간담회를 통해서 네.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좀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기반시설이 너무 취약합니다. 첫째 편의점도 없죠. 식당도 없죠. 은행도 없죠. 이 굉장히 또 산업단지라는 게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데인데 그렇죠.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개선했습니다. 편의점도 유치했고 식당도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저희 회사가 있기 때문에 네. 공공기관 지원 회사가 있기 때문에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만 지난 9월이었죠. 그러니까 온라인 식품대전 진행을 하셨다고 나오던데 네. 뭐 어떻게 반응이 괜찮았었는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저희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이 보통 한 120개 기업 정도 모시고 오고 국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축제의 장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뭐 언택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접속자가 뭐 지금까지 뭐 한 30만 정도 접속도 하고 순간 접속 인원이 7,000명 정도 됐거든요. 뭐 만약에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했다면 과연 7,000명이 와 볼 수 있었을까라는 그렇네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고 내년에도 할 텐데 우리가 이 빨리 그 코로나19가 종식돼야 되겠죠. 종식돼서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는 그리고 또 아이디어 상품들이 중소기업 아이디어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그 색다른 물품을 구매를 해보고 맛보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요즘 가정 간편식 찾으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식품진흥원에서도 가정 간편식 기술센터를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참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간편식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뭐 한 20% 이상, 26%씩 뭐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새로운 제품들, 특이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정 편의식 연구센터를 유치를 했고요. 우리가 유통하는 데 있어서 비가열성 살균 처리 방법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살균 끓이지 않는 것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이제, 끓이고 했을 경우에 음식의 맛이 상한다거나 네네. 맛이 변한다거나 네. 하는데 비가열성 끓이지 않는 하면은 음식의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뭐 플라즈마라는 전기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이용해서도 이 비가열성 식품 멸균 작업을 하는데 그런 연구도 좀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이 연구 성과로 나오면 그런 걸 널리 보고할 거기 들어와 있는 기업들한테 사용할 보고가-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라면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도 식품 회사를 한번
창립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창업랩이라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연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한 24개 팀을 모집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한 개 팀당 4개월씩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컨설팅도 하고 자기가 우리 기자재를 가지고 연구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제공을 해서 스타트업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이제 와서 공모를 하면 선정이 돼야 되겠죠. 요런 거 예쁘게 만들면 음식이 되게 가치 있어 보인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네. 클러스터에서 도와주신다.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그렇게 해서 도와준 케이스가? 먹는 화장품이라 그래서 네네. 좀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네네. 달팽이의 추출물을 추출을 해서 먹는 화장품을 개발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던데요. 어떤 맛이에요? 예, 궁금해요. 아주 상큼한 맛을 거기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무궁화를 이용한 무궁화 차를 개발한 친구도 있고 어머니, 아버님이 버섯 재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걸 가지고 버섯 과자를 만든 친구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참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은데요. 최근 농식품부 기능성 원료은행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지난주에 선정이 됐는데 기능성 원료를 그러니까 국내 원료가 아직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 그래서 국산화에 좋은 원료들이 많은데 그 원료들을 개발을 하고 그걸 농축을 해서 우리가 식료를 보관을 해놓고 필요한 기업들에게 보급을 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국산화에 앞장서고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게 복합 문화 공간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있으면 또 볼거리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뭐 테마 형식의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예, 푸드파크라고 이제 푸드 공원이죠. 공원인데 사실은 유럽에서 이게 굉장히 유럽은 보편화되어 있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공장 10만 평 공장에 네. 주민들이 와서 피크닉을 와서 공장이 생산되는 것도 보고 사가고 앞에서 먹고 이렇게 하루를 놀고 가는 그런 건데 저희도 그런 걸 한번 해보자라고 2012년 당시에 구상은 돼 있었습니다. 네네. 저희가 내년부터 일단 한 2억을 가지고 연구 용역을 시작하면서 해볼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건물 산업단지가 좀 회색빛이거든요. 그것을 좀 컬러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국에 보면 무슨 음료 공장을 가보면 음료병이 기둥으로 서 있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좀 해보자.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 건물의 외벽에도 좀 컬러풀하게 먹음직스럽게 맛있는 건물을 한번 만들어보자. 보기만 봐도 맛있어 보이게. 그렇습니다. 네네. 그것도 만들고 이제 박물관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로스란트라고 레스토랑하고 판매대가 연계된 것도 만들고 체험장도 만들고 식당도 미래 식당도 만들고 아까 말한 간편식 레스토랑도 만들고. 그러니까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뭐 와이너리 투어라든가 아니면 외국 가서 하는 뭐 요즘 우리나라도 생겼습니다만은 맥주 공장들 직접 가서 구경도 할 수 있는 아니면 초콜릿 공장 투어 이런 형식이 여러 개가 생길 그렇죠. 계획을 한다는 거죠. 견학로를 여러 군데를 두면 다 구경도 하고 또 도보로 외벽도 그 아름다운 시식도. 당연하죠. 시식도 하고요. 지금 꽈배기 공장이 유명한 꽈배기 공장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저희가 네. 골목골목도 찾아가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 꽈배기 튀기는 모습을 다 쳐다보고 거기서 커피하고 한 잔 먹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게 또 하나의 명소가 되고. 클러스터의 자리는 좀 많이 남아 있나요? 지금 TV 보시는 분들 나도 관심 좀 있어 하면 들어갈 자리는 넉넉히 남아 있나요?
지금 저희가 준공한 지 3년밖에 안 돼서 네. 60% 분양률을 있고 아직 40% 남아 있습니다. 아유, 말씀해주신 푸드파크도 어떻게 탄생이 될지 참 궁금해지는데 마지막으로 또 어떤 목표나 계획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식품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하나의 목적이죠. 저희 공공기관의 목적인데 그래서 기업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식품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90%가 중소기업이고 80%가 5인 미만 기업이고 한데 그 기업들이 경쟁력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고요. 이번 아까 푸드파크에서도 말했듯이 남다른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멋진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저희 앞으로 해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앞으로 뭐 세계적인 식품 대전도 글로벌 식품 대전도 해서 세계적인 산업단지로 만드는 게 저희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나눠보니까 우리나라 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 식품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식품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